자, 우리 2교시 저번 시간까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과세하는 원리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 간의 어떤 무역거래인데요. 자, 소비자가 일본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소비자는 일본에 있고요. 자, 기업체가 한국에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근데 일본은 부가가치세율이 5%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 수출합니다. 600의 재화 가격이라면 한국 부가세율은 10%니까 60이겠죠. 자, 1번. 자, 똑같은 제품을 일본에 있는 P라는 사업자가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 제품입니다. 일본에 있는 소비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일본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600입니다. 근데 일본의 부가세율은 5%니까 부가세가 30이 되겠죠. 자, 편의상 완전 동일한 제품으로 가정합니다. 완전 동일한 제품. 동일한 제품을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생산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 있는 사업자가 생산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 일본의 부가세율은 5%. 자, 그러면 소비자는 완전 똑같은 제품이라면 어디 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한국 거 사는 거 좋아요? 일본 거 사는 거 좋아요? 자, 한국 걸 사게 되면 660 주고 사야 되고요. 일본 거 사게 되면 630 주고 사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부담하는 게 좋아요? 5% 부담하는 게 좋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간접세 원리니까. 그럼 일본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거 사는 게 낫겠죠. 왜? 부가세 부담이 적으니까.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제 과세가 돼버리면 나라마다 원활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율 때문에 국가마다 원활한 무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은 10%고 일본은 5%인데 소비자는 당연히 일본 거 살 겁니다. 그럼 국가 간의 원활한 무역거래가 될 수 없다 해서 현행 부가치세는 이런 원리로 과세합니다. 자, 사업자 값이 이렇게 나갈 때는 600에 나가는데 세율은 0%이라. 이걸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세를 적용하자. 소비하는 나라. 자, 그래서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런 편이 있는데 부가세 적용은 생산한 나라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나라 부가세를 적용해라. 0%. 그래서 한국에 나갈 때는 0% 나가라. 그러면 세율 적용은 누가 하느냐? 자, 일본에 세관이 있어요. 일본에 세관이 있습니다. 자, 일본 세관에서 이 부가세 징수하는 것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세관에서 부가세 징수하는 것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세율은 5%니까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일본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 적용하고요. 세율은 일본 부가세율 5% 적용해라. 30이죠. 그다음 일본 세관에서 이렇게 징수한 이 세금을 일본 세무서에 납부를 해라. 이걸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랍니다. 즉 생산한 나라의 부가세율은 0%. 그 다음에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라. 근데 세금 징수를 누가 할 거냐?
세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대응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대응하기 힘드니까 이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 매출의 10% 있죠. 근데 한국에서 나갈 때는 0% 나가고 부가세 없이 나가고 5% 징수하는 거를 누가 대응을 하자? 일본 세무서에서 대응을 하자. 자, 이런 논리가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랍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한국 걸 사도 630에 사는 거고요. 일본 거 사도 630에 사는 겁니다. 근데 부가세 30 징수를 세관이 대응을 해서 징수해서 일본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자, 한국 10%, 일본 5%. 근데 이렇게 나가지 말고 0%로 나가라. 그리고 일본 세관에서 30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라. 그 대행일을 세관에 하자는 겁니다. 자, 위에처럼 생산한 나라 부가세를 적용하는 게 생산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 부가세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이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 차이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600. 세율은 일본 세율. 일본 세율.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무차별한다는 거죠. 무차별. 그래서 부가가치세율 때문에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 차이 때문에 원활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세를 징수해라. 이거고요. 자,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있어요. 자, 한국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살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에 있는 사업자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 자, 해외에 있는 사업자는 0% 적용할 거고요. 부가세 징수를 누가 하느냐? 한국 세관이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부가세를 10%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징수해서 요거를 한국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자, 이런 원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실제 소비자는 피지만 세금 거래 징수는 세관에서 하고요. 10%로. 그래서 이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 정도 하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뒤쪽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 간접세고요. 다단계 거래세, 전단기 세액공제법, 일반 소비세, 국세. 일반 소비세는 법에서 특별히 과세하지 마라. 면세라고 정한 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과세한 일반 소비세.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세무, 국세.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 원칙, 물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1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10%이기 때문에 부자도 10% 부담하고 사고요. 가난한 사람도 10% 부담하고 삽니다. 누구나 다 10% 부담하기 때문에 조사 부담이 조금 불공평하다. 우리가 역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자도 10%, 가난한 사람도 10%.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불리하죠. 치약, 칫솔, 라면을 사는데 부자도 10% 내고요. 가난한 사람도 10% 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이런 조세 부담에 역진성이 있다. 즉
불공평한 게 있다. 그런 내용이 역진성이라는 표현이고요. 역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 제도할 때 그때 한 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자, 크게 우리가 별표해 두시고요. 매회 시험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자. 공급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납세 의무자는 앞에서 우리 이거 했죠. 담세자는 누구죠? 세금 부담하는 자, 소비자. 세금 신고 납부는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에서 면세라고 열거해 놓은 거 빼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공급자의 논리인데 첫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딸기우유 있어요. 딸기우유가 있습니다. 딸기우유는 우리 대학교에서도 공급하죠.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남양유업이 있어요. 일반 민간기업. 자,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공급할 수 있고요. 우리 대학교에도 수익사업을 통해 이런 딸기우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즉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남양유업은 영리법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합니다.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결론은 영리법인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결론은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거. 즉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혜택을 얻는 거. 이걸 우리가 영리 목적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주인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배당을 통해서 분배하는 거죠. 기업의 주인은 주주. 자, 이런 걸 우리가 영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리법인. 사업을 해서 최종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 비영리법인은 주주들 개념이 없어요. 대학교의 주인은 주주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런 주인들에게 배분하는 게 없는 것을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합니다. 대학교. 자, 대학교에서도 딸기우유 판매할 수도 있고요. 남양유업 민간기업이 딸기우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에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자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자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고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두게 되면 딸기우유를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남양유업이 판매하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100. 근데 비영리법인이 판매하면 부가세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 사는 게 좋아요? 똑같은 품질이라면 이거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민간기업이 굉장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우리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우리 택배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우체국도 택배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인 현대택배라는 회사도 있어요. 우체국은 국가 소속이니까 비영리죠. 현대택배는 일반 기업이니까 영리법인. 자, 근데 현대택배가 하게 되면 부가세가 있고 우체국이 하게 되면 부가세가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이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여기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민간 영리법인들이 영리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 형평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리사업을 하든 비영리사업을 하든 전부 다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볼펜 문방구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저는 부가세 부담하고 사겠죠. 제가 낸 부가세는 이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고할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쓰는 볼펜을 여러분들에게 팔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 때 부가세 10%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부가세 부담이 없고요. 저도 부가세 거래 징수 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는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의 목적으로 이런 업무를, 판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시후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즉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방구는 판매업을 하는 거니까 저는 부가세 부담하고요.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제가 볼펜을 여러분들에게 팔면 여러분들 부가세 부담 없어요. 저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징수하는 거 없으니까. 저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 번째, 독립성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독립성이 있다는 표현은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근로 용역이 있어요. 근로 용역.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게 제가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 부가세 이런 거 없잖아요. 월급 받을 때. 직장에 일을 해주고 근로 용역을 제공해주고 제가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부가세 신고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속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예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법에 이거 과세하라. 그런 것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육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페스 코리아.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죠. 이페스 코리아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세되는, 즉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페스 코리아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가세 부담하는 거 없죠. 면세니까. 자,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체국도 납세 의무가 있고요. 대학교 딸 교육하는 대학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 근로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종속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면세, 이거 과세하지 말라라는 것 빼고 다 과세해야 됩니다. 자, 이 원리, 부가세 납세 의무자의 특징.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체국 국가인데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택배, 여러분들이 서비스 제공받을 때 부가세 부담하고 사야 되고요. 딸기우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나중에 배울 건데 법에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하지 마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랍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금기한서 발급, 부가세 신고, 재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패스코리아, 교육용역. 네 번째, 근데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과세업과 면세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과세업과 면세업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그러면 과세되는 부분 사업에 대한 그는 부가세 납세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겸용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급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의 논리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볼펜을 팔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매입자인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여기 사례 볼게요.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 국경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 자, 해외 수출할 때는 그 나라의 영세율 적용할 겁니다. 수출한 나라의 영세율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부가세를 아니 없애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 우리나라 부가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10%를 대행을 누가 할 건지, 거래징수, 징수하는 거를 누가 할 건지. 얘들이 할 수 없잖아요. 외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대행을 한국 세관에서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자는 거래 징수, 징수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징수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관이죠. 10%를 징수하는 자. 한국 세관입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논리대로 하자면 납세 의무자는 세관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한국 세관은 국가기관이고요. 그 다음 세무서하고 또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이 세무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세관이나 이런 기관을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자로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하는 자로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자, 교재 있습니다. 우리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 재화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 과세한다는 재화를 빼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을까요? 왜 용역의 수입자는 없느냐? 용역의 수입자는 없느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했는데 수입하는 자는 왜 용역은 없고 재화만 있느냐? 근데 용역은 아무래도 이제 국경에 넘어오는 그런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과세하기 쉽지 않으니까. 용역은 서비스 개념이니까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죠.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자, 부가세 납세 의무사 두 가지. 공급자. 공급자는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 다음 수입자. 수입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수입하는 자는 요거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납세 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사업자면 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매입자 컨셉이죠. 세관의 역할은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세무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무서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입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세와 면세 거래인데요. 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이 패스코리아는 면세사업자죠. 과세냐 면세냐 이 적용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 공급하는 건 전부 다 과세. 매입자가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면세사업자 공급하는 것은 면세. 매입자가 사는 사람이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공급자가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느냐. 그러면 면세사업자면 면세, 과세사업자면 과세.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나중에 과세 면세는, 면세의 내용은 뒤쪽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었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지켜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되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 뭐를 부여받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번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분관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동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오직 그 사람 개인만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 개인만 가지고 있는 거 번호가 틀립니다. 자, 이렇듯 국가에서도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국가에서 이 세금을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업자 등록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하는 장소, 사업자가 사업하는 장소마다 사업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종로에서 식당을 한다. 그럼 종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부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해도 세법에서 효력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종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주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법문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하는 장소마다 사업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 개시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최초로 식당업을 개업해요. 종로에서 또 영등포에서 최초로 식당업을 개시합니다. 영등포에서 하면 영등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초로 사업을 하는 자, 최초로 제가 식당업을 최초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제가 종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로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에 식당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영등포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종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에 식당을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자, 제가 최초로 식당업을 종로에서 개업합니다. 그러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고요. 각 사업하는 장소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오늘 뒤쪽에서 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은 각 사업장마다 자, 서울, 부산, 광주가 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하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최초로 신규로 하는 자는 개시일 전에도 가능하다. 자, 사업자 등록 발급은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세무서에서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듯이 해줘야 됩니다. 자, 2일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 빼고요.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혹시 세무서에서 너 정말 사업하는 게 맞느냐? 진짜로 사업하는 게 맞느냐?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5일 연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해야 되고요.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말소를 또 시켜야 됩니다. 자, 교재해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 자, 등록번호도 있고요. 상호도 있고요. 성명도 있고, 개업 연 월일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있고, 사업의 종류도 있고, 교부 사유, 공동사업자. 이런 정보들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해야 됩니다. 상호가 바뀌거나,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되거나, 이사하거나,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보정 여부는 신청 내용에 어떤 보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해라. 국세청에서 지시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뭐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사업장을 임차하면 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어떤 시설 현황, 이런 것들 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2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이걸 보정이랍니다. 보정.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 기간은 등록증 발급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래 2일 이내죠. 연장하면 5일 이내. 그래서 최대 7일 이내입니다. 2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는데 5일 연장 가능하니까 최대 7일 이내. 7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는데, 혹시 서류가 미미하다. 그러면 10일 이내 정해서 서류 보완을 납세자에게,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정기간은 발급기간 앞에 2일하고 5일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직권등록. 원칙은 사업장마다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신청을 안 해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직권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록 거부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가능하죠. 자, 사업 개시 전에도 가능한데, 신규 사업자, 최초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보니까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가짜일 것 같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이런 신청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가짜로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신청했는데 사업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자 보니까 사업을 안 할 것 같아요. 가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 자, 교재 보시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 정정을 해줘야 되고요. 정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변경해서 새로 발급해줘야 되는데, 당일날 바로 발급해줘야 되는 게 있고 2일 이내에 발급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청일 당일날 바로 발급해줘야 되는 것은, 자, 상호나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 워낙 중요한 내용이죠.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일종의 회사 어떤 상호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정을 신청하면 그날 바로 수정해서 세무서에서 발급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거 세 가지 외에는 2일 이내에 발급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대표자 변경될 때, 3번, 4번. 자, 5번, 6번, 7번, 8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10번,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이 있을 때. 11번, 임대인, 임대차 목적, 면적, 보증금, 이런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교재 사업자 등록증 보게 되면 뭐 상호,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이런 내용들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자 바뀌거나 사업자 명의가 바뀌거나 구성원이 바뀌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거나 임대차 목적, 내가 이제 임차하는 거니까, 자가 사업장이 없어서 임차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사업장 소지에 들어가죠. 이런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은 7번까지 5, 6, 7번은 뒤쪽에서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 8번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 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 받는 거고요. 증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망을 통해서 받으면 이 아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주면 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사망을 통해서 받는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을 증여세입니다. 자,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버님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해요. 종로에서 합니다. 식당을 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사업주는 누구죠? 사업주는 아버지죠. 자, 사업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업을 살아있을 때 증여로 넘깁니다. 그러면, 자, 증여로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증여로 받으면 아버지는 폐업해야 되고요. 아들은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바뀌니까 아버지는 폐업, 사업자가 아들로 바뀌니까 아들은 사업자 신규 등록. 자, 이게 원칙인데, 근데 증여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아버님이 아들하고 합의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근데 상속은 상속 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상속을 받으면 요거는 사업자 등록 그냥 정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니까. 사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등록 정정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증여는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다. 원칙은 사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논리가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는 거잖아. 이게 원칙인데, 근데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정정만 해라. 사업자 등록 번호대로, 사업자 등록 번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정만. 사업자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일 당일날 바꿔주는 거. 그 다음 2일 이내 바꿔주는 거.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규정에 보면 사업자 등록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그다음 등록증 매입세에 대한 불공제. 자, 이런 내용들은 뒤쪽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지는 거죠. 말소. 자, 폐업하면 말소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가능한데, 근데 사업 개시 전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등록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말소해라.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전하여 소재가 불명이다. 사업자 등록 말소해라. 그 다음에 인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 되는 경우 말소해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 과세 기간 부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그래서 크게 사업자 등록증 말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 폐업하면 말소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 개시하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근데 6개월 이상 사업을 안 합니다. 중간에 부도나서 고액 체납 등으로 망했고요. 소재 불명입니다. 말소해라. 인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전염병에 걸려서 인허가 취소했습니다. 사업할 수 없죠. 말소해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 과세 기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말소해라. 자, 이번 시간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과세 기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